여긴 일본 맞나요? 도쿄 한복판. 지하철 전광판에 떠있는 문장. 김치찌개 세트 한국어 가능 직원 상주. 미국인 유튜버 제이슨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비꼬듯 말합니다. 도쿄가 아니라 서울 같네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원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과도한 한류 열풍, 일본까지 침투한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 콘텐츠. 하지만 며칠 뒤 제이슨은 자신이 준비해온 영상 제목을 스스로 지웁니다. 그리고 작은 안내문 하나를 가만히 응시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글자들이 지금은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조회수만 보면 감이 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해 뭐라도 떠들면 클릭이 폭발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 제이슨 밀러라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 채널에 유독 자주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딸은 K-팝에 빠지고 아빠는 혐한에 빠졌네. 사실 웃어넘기기엔 조금 씁쓸한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제 딸 에이미는 지금 16살인데 방 안벽엔 BTS부터 뉴진스까지 포스터가 빼곡하고 한국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볼 정도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이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로서 솔직히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반찬으로 김치를 꺼내두고 밥 대신 삼각김밥을 먹으며 말하더군요. 딸, 한국어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언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딸이 자국 문화를 뒤로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 관련 뉴스를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도쿄마저 점령한 한류, 지하철, 상점, 심지어 병원까지 한글 천국. 이 기사 제목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콘텐츠다. 조회수는 각이 나왔고 자극적인 타이틀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도쿄 점령한 한글, 실태의 무서운 현실.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국 문화를 지키기보단 외부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허용하다니?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었죠.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은 없지만 지금의 흐름을 과도한 현상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일본으로 향하기로. 이왕이면 현지에서 직접 한류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그 실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말하자면 한류에 점령당한 일본이라는 서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딸에게는 출장을 간다고만 했습니다. 에이미야, 아빠가 아시아 관련 영상 촬영하러 일본 좀 다녀올게. 딸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왕복 티켓, 숙소는 시부야, 그리고 방문 예정지는 아사쿠사, 시나가와, 신주쿠. 그리고 이 영상을 위해 준비한 첫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여긴 일본이죠? 그런데 왜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붙어 있죠?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한류의 범람에 대한 이질감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는 모두 점검을 마쳤고 노트북엔 자막 작업용 프로그램과 미리 짜둔 타이틀 카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딸이 방에서 나온 김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일본 재밌게 다녀와요. 근데 제이홉 굿즈 있으면 하나만 부탁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너무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을 비판하러 가는데 딸은 일본에 가는 아빠에게
한국 아이돌 굿즈를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했죠. 그래도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취향을 굳이 뭐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아버지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이번 영상이 그 시선을 나름대로 반영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촬영 장비를 기내에 들고 올라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비행기는 곧 도쿄를 향해 이륙했고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내레이션 멘트를 되뇌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에 점령당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 침투인가 아니면 자발적 동화인가? 제 유튜브 채널 그 시작은 언제나 질문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도쿄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앞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기체는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의 활주로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반드시 터뜨려야 한다. 한류가 과연 어디까지 침투했는가? 이 주제만큼 요즘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이야기는 없다고 판단했죠. 짐칸에서 카메라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딸 에이미가 좋아하는 그 나라, 그 따뜻한 언어라는 한국어가 일본 땅에서는 과연 어떤 얼굴로 존재하고 있을까?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나서자 가장 먼저 시야를 때린 건 예상 밖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어 도우미가 대기 중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진짜네. 이건 그냥 스티커 수준이 아닌데? 벽면 전광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로 번갈아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아예 한글이 가장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주 고객인 것처럼요. 여긴 일본이죠? 그런데 왜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붙어 있죠? 미리 준비해온 문장을 조심스럽게 녹음하며 천천히 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더 이상 조롱의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공기가 진지했거든요. 여기서 한글은 단순한 번역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친절한 안내자처럼 보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목, 양옆에 붙은 레스토랑 간판을 보며 저는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오이시 한식당 김치찌개 세트 1200엔. 그리고 그 밑에 쓰인 문장. 한국어 메뉴 있습니다. 종업원 한국어 가능.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어가 많다고? 도쿄, 그것도 국제공항이라는 핵심 거점에서 이렇게 한국어가 주류처럼 대접받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관광객 배려라는 수준을 넘어 필수 서비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껐습니다. 영상 각도며 구도며 뭐 하나 찍는 족족 쓸만한 장면인데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이걸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글은 누군가를 무장해제시키는 언어였습니다. 모든 낯선 것들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여기에 환영받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언어. 이건 무기나 침략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했을까요? 그저 잘생긴 아이돌, 댄스, 귀여운 캐릭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가끔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한국어는 되게 보호받는 기분이 들어. 그땐 웃어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엔 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은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가 납작하다느니 눈이 작다느니 하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방 안에 틀어박혀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주인공이 되게 따뜻하게 말하잖아. 무서운 말보다 다정한 말이 더 많아. 그 말이 기억납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솔직히 판타지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공항에서 이런 장면들을 마주하며 그 말이 공감의 언어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어는 딸에게 두려움을 막아주는 방패였던 겁니다. 그 언어가 지금은
도쿄의 국제공항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는 정중한 인사를 건넸고 목적지를 묻자 곧바로 말했습니다. 시부야? 괜찮아요.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손님 많아요. 한국 사람. 그래서 조금 배웠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쿄 택시기사의 입에서 한국 사람 많아서 배웠다는 말이 이렇게 당연하게 나올 줄이야.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도로 옆 상가 간판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식 뷔페, 찜질방, 삼겹살 정식, 그리고 카페 바닐라 한국 디저트 전문. 한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도시. 이게 일본이 맞긴 한 걸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존중, 배려, 신뢰가 없으면 절대 생길 수 없는 공존이었습니다. 택시가 시부야 숙소 앞에 멈췄습니다. 짐을 들고 로비로 들어가는데 프론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일본이라고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투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였고 길이었고 의지처였던 언어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안심의 언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애는 몇 년 전부터 이 따뜻한 언어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저는 지금에서야 그 문 앞에 겨우 도착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2개 더 충전하고 시부야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서 한글을 추적하자. 출발 전부터 미리 표시해둔 스팟이 있었습니다. 아사쿠사, 시노쿠보, 긴자, 우에노, 오모테산도. 각기 다른 성격의 동네였고 특히 시노쿠보는 일본 속의 작은 한국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식당과 상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제 첫 목적지는 그보다 더 일본적인 장소. 바로 도쿄 메트로였습니다. 시부야역 개찰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건 거대한 노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아주 선명하게 쓰인 문장. 한국어 노선 안내 필요시 한번 창구로 오세요. 역시나 한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서비스화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눈을 들어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나카메구로행 2분 후 도착. 영어, 일본어, 그리고 한글. 기차 플랫폼 벤치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일본인 여성 2명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흘끗 보니 한국어였습니다. 도쿄 쇼핑리스트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 호기심이 생겨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어 하세요?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이요. 요즘 한국 드라마 많이 봐서 혼자 공부했어요. 드라마로요? 대단하시네요. 나의 아저씨, 오징어 게임 봤어요. 배우들 말투가 너무 인간적이랄까.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말투가 인간적이다. 그건 단순히 발음이나 억양을 넘어서 언어가 갖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열차가 도착했고 그녀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 잃었을 땐 한글 덕분에 안심돼요. 여기 지하철에도 한국어 많이 있어서 요즘은 한국인이 오히려 길을 더 잘 찾아요. 이 한마디는 제 영상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길 찾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에서든 자기 언어를 만나 안심할 수 있다는 건 그 도시가 진짜 세계적인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목적지는 아사쿠사였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거리.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야끼도리, 메론빵, 일본 전통 과자 체험 같은 작은 가게 앞에도 한글로 적힌 소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식당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구에 붙어 있는 손글씨 안내문. 어서 오세요. 한국어 메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작은 가게 안쪽에서 머리를 묶은 중년의 일본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한국어 하세요? 아니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요. 근데 이 가게에 왜 한국어 안내가 있죠?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한국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메뉴판이 일본어뿐이라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번역기 돌려가며 한글 메뉴를 만들었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글이 보이면 긴장을 풀어요. 무서운 얼굴로 들어왔다가 메뉴 보고 웃어요. 그거 하나로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으로 지나가던 한국인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쯤 되는 아들. 그들은 한글 간판을 보고 멈춰 섰고 아들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한국어 돼. 나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 장면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안도한 표정, 그리고 가게 안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아주머니. 한글 하나가 이 모든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고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 에이미가 처음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려 했던 날. 네, 이건 괜찮아요라는 말이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은 그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울립니다. 괜찮아요라는 말. 그 안엔 수많은 감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거죠. 지금 도쿄 한복판에서 그 말이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사쿠사 거리 한켠,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그 길엔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늘 그렇듯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지도를 꺼내 확인하니 몇 블록 안쪽에 지역 맛집으로 블로그에 소개된 작은 라면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글 리뷰도 꽤 달려 있더군요. 혼밥하기 좋은 분위기, 아주머니가 친절함, 김치라면 별미. 김치라면? 눈이 멈췄습니다. 도쿄 골목에서 김치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일본인이 직접 김치라면을 만든다는 사실은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유심히 벽면 간판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어 위주의 조그마한 간판들 사이로 확연히 눈에 띄는 한글 현수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치라면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메냐 오오츠카. 밖에서 보기엔 허름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라시아이 마세. 안쪽에서 중년의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안은 4개의 작은 테이블과 주방 앞 카운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고 손님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예요? 네. 김치라면 하나 주세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라면 감사합니다. 한국 분?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이 가게에 왜 한글 간판을 다셨어요? 그녀는 잠시 주방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이야기 스위치를 켠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죠. 관광객은커녕 동네 사람들도 잘 안 나왔어요.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문 닫을까 고민도 했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젊은이들이 이 근처를 다니더라고요. 초라한 외관이었는데도 유리창에 김치라면이라고 써놓은 종이를 보고 용감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들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맛있었어요. 근데 다음에 오면 한글 메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혼자 구글 번역기를 켜고 밤마다 한글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라면 800엔, 차슈 추가 200엔, 맵기 조절 가능. 그녀가 보여준 노트 한쪽에는 서툰 한글 필체로 적힌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만든 다음 날 한글 간판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엔 10명이 넘는 한국 손님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웃는 얼굴로 들어와요. 한글 간판 보면서 긴장 풀린 얼굴로 들어와서 맛있게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요. 그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가게를 살린 거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글이 가게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글이 이 작은 가게의 매출을 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자존감을, 일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살려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한글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번역기 그대로의 어색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중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한글 붙인 걸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날 이후 가게는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쿄 아사쿠사의 작은 가게. 그곳에선 한글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간판이었습니다. 한글은 이곳에서 단지 길을 알려주는 문자가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되고 있었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몸이 이질적인 공기 속에 푹 잠겨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쿄의 밤. 그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활기차고도 질서정연했지만 방 안은 고요하고 낯설고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메모지처럼 구겨진 감정을 풀어내듯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한국어로 응대하던 직원, 시부야 택시기사의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라는 말, 도쿄 메트로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던 일본 여성, 그리고 아사쿠사 작은 식당 아주머니의 말. 한글이 가게를 살렸어요.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편집용 프로그램 타임라인 위에 쌓여있는 영상 조각들. 그 하나하나가 지금 내 생각과 가치관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기획할 때 내 머릿속에선 명확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도쿄에 침투한 한류, 지나치게 보이는 한글 간판들, 일본인의 정체성 위기, 과도한 문화 확산에 대한 경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현상 분석이 아니라 어쩌면 의심과 경계를 담은 서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불편했으니까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이 늘 애매했던 나.
백인 사회 속에서 동양인은 늘 외부자였고 그 안에서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은 언제나 한 덩어리로 묶이곤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방인의 문화를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어가 가장 따뜻한 언어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 그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아사쿠사의 식당 아주머니가 서툰 한글로 만든 메뉴판을 보여주는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된장국 500엔. 고기 추가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문장은 어설펐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많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진심으로 사람을 향해 적힌 문장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걸 마주한 나는 뭘 했을까요? 그 메뉴판을 보며 한류과잉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손님을 배려해 문구 하나하나를 쓰던 그녀에게 침투라는 단어를 붙였던 건 그저 내 선입견의 무례한 번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 에이미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밤, 에이미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슬쩍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한국어 싫어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에이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침묵을 깨고 말했죠. 근데 아빠, 난 한국어를 듣고 있으면 뭔가 안정돼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 언어는 나한테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 그때는 가볍게 넘겼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찾은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던 겁니다. 에이미는 언어를 통해 자기 마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그걸 보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은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조용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건 내 머릿속과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 내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깨달음. 그것은 자존심보다 깊었고 채널 조회수보다 더 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나는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대본도 자막도 각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고 언어는 그걸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과잉이라고 부르려 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이제 답을 찾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보다도 더 조용한 도쿄의 밤. 밖에선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노트북 화면 속 멈춰진 장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사쿠사 아주머니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글. 그 문장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무시했던 것, 의심했던 것, 심지어 불편해했던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딸이 먼저 알아본 세상의 진심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때 쓰다가 바꾼 기종. 그러나 사진과 문자, 메신저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낯익은 프로필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이미.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프로젝트로 찍어보낸 영상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 K-팝 클럽이 생겼어요. 근데 애들이 한국어 발음 어렵다고 다 포기하더라.
나는 그게 이상했어. 그 영상 속 딸은 지금보다 더 애뜬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한국어는 발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이야. 그때는 그냥 귀엽다며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는 나한테 그런 언어야. 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라고 하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은 말.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사랑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같은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그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 사이에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었고 자신이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다 그럴 수 있다고 위로했지만 에이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죠. 아빠, 미국말로는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 난 그럴 땐 그냥 괜찮아요가 더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순간 목이 맸지만 곧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언어는 아버지가 물려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언어였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도쿄 다큐라는 이름의 영상 프로젝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내가 편집하려 했던 기존의 프레임은 지금 이 감정 앞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손이 저절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기획서 상단의 영상 제목 파일. 도쿄 점령한 한글 실태 무서운 현실. 한글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바꾼 따뜻한 언어. 제목을 바꾸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고 다시 새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언어의 힘을 알아본 한 사람. 바로 내 딸이었습니다. 노트북 한쪽에 남겨진 메모장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딸이 써둔 짧은 한국어 문장 연습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그게 진짜 언어야. 나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한글, 그 문화는 누군가에겐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였고, 불안한 마음을 안아주는 담요였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는 지도였습니다. 에이미는 그 지도를 먼저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야 그 지도를 따라 걷기 시작한 사람이고요. 방 안조명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잔잔하게 흘렀고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면서 방 안의 공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으로는 출근길 인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일관된 리듬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카메라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를 점검하는 손길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을 찍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진심을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짜 영상 편집. 첫 화면. 원래 기획했던 타이틀 시퀀스가 떠 있었습니다. 도쿄 점령한 한글 실태 무서운 현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은 나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명을 클릭하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바꾼 따뜻한 언어. 타이틀의 색깔은
검은색에서 연한 민트색으로 바뀌었고, 배경음악도 처음 기획했던 긴장감 있는 음원 대신 느리고 감성적인 피아노 솔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첫 내레이션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 왔을 때 나는 한글이 일본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문화 침투라고 여겼고 불편함을 유쾌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일본은 그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하네다 공항의 출국장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틈 사이 한국어 도우미 대기 중이라는 팻말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한글은 누군가에게 위협이 아니라 안심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묻는 사람이 아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장면은 시부야 거리로 넘어갑니다. 택시기사가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라며 웃는 장면. 지하철에서 일본 여성이 한글 덕에 길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는 인터뷰. 그리고 아사쿠사의 식당 아주머니. 그녀가 정성스레 만든 한글 메뉴판을 보여주는 손길이 카메라 클로즈업으로 잡힙니다. 한글은 누군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었고 문화 침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위한 언어,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였습니다. 편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막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길을 묻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한 줄을 쓰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고정관념이 이 문장 앞에서 허물어졌습니다. 편집을 끝내고 영상을 공개로 업로드하는 순간 노트북 화면 너머로 나 자신과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딸이 보는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딸이 본 그 언어의 진심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 진심을 무시했던 시간만큼 이제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레이션의 마지막 장면을 녹음하면서 나는 더 이상 뉴스 헤드라인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냉정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세상을 새롭게 배운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도쿄 한복판의 작은 골목에서 한글로 적힌 안내문 하나를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그리고 결국 사람을 위해 세종대왕이 만든 그 문자가 지금은 세계인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그리고 우리가 길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나라가 되었음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글 문구 하나로 끝을 맺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딸을 떠올렸고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후 나는 오랜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소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도쿄의 일몰을 바라보며 이 도시에서 보낸 지난 며칠이 얼마나 큰 울림을 내게 남겼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죠. 이런 콘텐츠를 미국인이 만들어줬다는 게 감동입니다. 제이슨, 당신이 변화해가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어요. 한글은 정말 등불이 맞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이 멈춘 건 어느 시청자의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인데 영상 보고 울었어요. 한국어가 누군가에겐 편안함이라는 말. 저도 느껴본 적 있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한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계속 울리고 있던 문장 하나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글은 등불이었다. 나는 다시 아사쿠사 골목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거리였지만 해가 진 뒤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흐르는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문을 연 가게 몇 곳 사이로 작은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놓인 손글씨 안내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한글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게 일본어 번역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렌즈 너머로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목. 그 문장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등불처럼. 한글은 등불이었다는 말. 그건 단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언어가 있다는 걸 나는 이 도시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까지 언어를 도구로만 여겨왔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거래를 하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언어가 감정이 되고 배려가 되고 심지어 안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이해받지 못하던 누군가에게 당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들은 사람은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언어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다며 놀림을 받았고 외국어를 잘하면 똑똑한 애라는 칭찬보단 넌 왜 그렇게 특이하냐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언어를 선택지가 아닌 장벽으로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글은 그 장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벽을 넘는 다리였습니다. 그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사쿠사의 아주머니, 택시기사, 지하철에서 만난 일본 여성, 그리고 딸 에이미, 그 모두에게 한글은 길이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해주고 낯선 도시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등불. 카메라를 들고 다시 마지막 클로징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골목 끝, 작은 등불 하나 아래서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았고 진심은 더 깊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 퍼졌을까? 이건 침투인가? 아니면 확장인가? 하지만 이 여정을 마치고 나서 나는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퍼졌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이토록 사람들이 한글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는가? 그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한글은 사람을 위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배려를 담은 말.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린 당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 그 언어가 지금 한 나라의 문화를 넘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는 딸에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에이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만든 거예요? 나 지금 울었어요. 진짜 고마워요. 그 짧은 메시지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정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길을 묻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